전 세계 수학 커뮤니티가 숨을 죽였던 바로 그 순간 한 소녀가 조용히 칠판 앞에 섰습니다. 정말로 이게 중학생의 풀이가 맞습니까? MIT 수학과의 그레이슨 교수는 말문을 잃은 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울 외곽,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평범한 공립중학교. 그곳에 조용한 아이 하나가 내놓은 수학 증명이 세계 수학계를 들썩이게 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을까요? 지금부터 믿기 힘든 일이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시우입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 한국 나이로는 16살이에요. 학교에서는 전형적인 중2병으로 불렸고 교무실 블랙리스트 1순위, 친구 한 명 없는 문제아였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매일 12시간 넘게 수학 문제를 풀며 살아가는 그야말로 숫자의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죠. 시작은 아주 단순했어요. 수학이 그냥 재미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도형 문제를 풀다가 우연히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개념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그 순간의 전율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날 이후 책상은 제 놀이터가 되었고 문제집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런 저를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시우야, 수업 시간에 그렇게 혼자 생각하지 말고 정답만 말해. 문제를 풀라 했더니 이건 뭐 철학 수업이냐? 그런 말을 듣는 게 일상이었어요. 전 단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학교는 빠른 정답을 원했고 저는 점점 그 안에서 목소리를 잃어갔습니다. 중학교에 올라오며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삼각기를 이용해 높이를 구하라는 시험 문제에 코사인 법칙으로 풀었더니 0점을 받았습니다. 풀이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질문을 멈췄고 손도 들지 않았습니다. 교실에서는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했고 쉬는 시간에는 항상 빈 교실 한켠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국 한 그릇으로 저녁을 해결하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EBS 강의를 틀어놓고 낡은 정석 책을 펼치고 빨간 펜으로 가득한 노트를 채우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추운 겨울밤, 전기장판 위에 무릎 담요를 덮고 창문엔 성에가 하얗게 낀 방 안에서 복잡한 수열 문제 하나를 붙들고 몇 시간을 씨름하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저를 조퇴니어라고 불렀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고 빠졌고 음악 시간에는 목감기라고 둘러댔죠.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에 혼자 교실에 남아 문제를 더 풀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과의 대화는 어렵고 불편했지만 숫자와의 대화는 평화로웠습니다. 수학은 제게 세상을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며칠 지난 후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로 저를 부르셨고 평소와 다른 진지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수학 선생님인 김도현 선생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이시우 학생, 이게 내 시험지야. 그런데 말이지. 김도현 선생님은 조용히 시험지를 넘기며 뒷면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시험 종료 후 남은 시간에 쓴 추가 풀이 내용이었죠. 이거 너 혼자 생각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문제는 무리수와 유리수의 관계를 설명하라는 서술형 문항이었고 저는 순환소수의 구조를 정리한 후 실수 집합 내에서의 유리수 밀도 성질까지 언급하며 풀이를 전개했어요. 사실 문제 수준보다 훨씬 복잡한 접근이었죠. 김 선생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처음으로 저를 인정해주는 듯한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시우야, 혹시 평소에 어떤 책들 보고 공부하니? 수학의 정석, 수학의 바이블, 그리고 러셀의 수학의 원리 조금이요. 너 지금 러셀 읽고 있다고? 교무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학, 과학, 심지어 영어 선생님까지 귀를 기울이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인정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우야, 다음 주말에 시간 괜찮니? 서울수학문화관에서 청소년 수학탐구 퀴즈 대회가 열리는데 꼭 대회 때문이 아니라 그냥 너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저를 보여주고 싶다는 말을 들은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석책 위에 손을 얹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칠판 앞에 서보자. 혼자서 푸는 수학도 좋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수학을 해보자. 그렇게 세상이 중2병이라 불렀던 한 소녀의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매일같이 같은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아침 7시 반에 집을 나서서 교복 셔츠에 늘어난 목깃을 손으로 다듬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흐릿한 아침 풍경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학교에 도착했죠. 학교 교문을 지나며
마주치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인사는 어색할 정도로 짧았고 대부분의 시간은 제가 투명 인간이 된 듯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제가 있는 반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시우는 또 왜 조퇴야? 쟨 왜 혼자 다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무시하진 않았지만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틈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요 속에서 수학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늘 옥상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학교 급식을 마다하고 도시락을 싸는 것도 제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마다 싸주시는 김치볶음밥 한 통. 그것이 제 하루의 유일한 위안이자 연결고리였습니다. 시우야, 밥 잘 챙겨 먹고. 너한테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답을 찾으려고 밤새던 그 마음이 소중한 거야. 도시락 뚜껑에 메모를 붙여주는 할머니의 정성이 담겨 있었죠. 할머니는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신 분이었지만 제게만큼은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조용했습니다. 버스맨 뒷자리에 앉아 저는 가끔씩 수학 문제를 머릿속으로 풀며 귀가했습니다. 교통카드를 찍고 정류장을 지나 골목을 돌면 작은 주택이 나옵니다. 그 집, 반지하에 저와 할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죠. 그 방의 가장 큰 공간은 책상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문제집, 노트 5권, 색색의 포스트잇, 그리고 정석이 놓인 자리. 그건 마치 작은 실험실 같았고 제가 가장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우주였습니다. 수학의 정석을 처음 접한 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책. 처음에는 한 줄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끌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몰랐던 세계가 있었고 저는 그 세계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죠. 처음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을 잊고 앉아 있었습니다. 식은 라면을 먹으며 해설을 따라가고 이해가 안 되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앞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노트 한 권을 다 채우는데 몇 주가 걸렸고 어느 날 제 노트는 빨간 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제를 풀 때면 시간은 멈추고 공간은 사라졌습니다. 수열의 규칙을 파악할 때 느끼는 쾌감, 대칭성을 발견하는 순간의 희열. 그건 누군가와의 대화보다 훨씬 더 진하고 따뜻했습니다. 시우야, 왜 공부만 하니? 친구는 없어. 가끔씩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수학이 제 친구예요. 수학은 나한테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말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작은 성경책 옆에 정석책을 올려놓고 제 옆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죠. 이렇게 살아온 날들이 몇 년,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제 실력을 세상에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땐 몰랐죠. 그냥 너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 말은 마치 캄캄한 방 안에 작은 창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보기 원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시선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석책을 펴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장 한쪽에 숨겨두었던 노트를 꺼내 조용히 펼쳤습니다. 그 노트는 제가 가장 아끼는 문제들만 따로 모아 적어둔 시우의 수학 비밀 노트였습니다.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저는 제 자신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수학이 나만의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수학이 누군가에게도 의미가 되었으면. 그렇게 세상이 중2병이라 부르던 한 소녀는 작은 결심 하나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풀던 문제들을 이제는 세상 앞에서 증명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무대는 서울수학문학관.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동로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경북선 지하철에서 내려 복잡한 상가, 골목을 지나 문학관 앞에 섰을 때 마치 전혀 다른 세계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다채롭고 빠른 곳이란 걸 처음 실감했죠. 여기야, 시우야. 이 건물 전체가 수학문학관이야. 김도연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설레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분 역시 오랜만에 수학이 주인공인 세계에 발을 디딘 것 같았죠. 서울 동로에 위치한 대한민국 수학문학관. 평일 오전인데도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북적였습니다. 수학에 흥미있는 학생들을 위한 전시와 체험 공간, 그리고 매달 열리는 청소년 수학탐구 퀴즈 대회는 꽤 유명한 행사였습니다. 그날 저는 학교 체육복 위에 후드티를 걸치고 김도연 선생님과 함께 그곳을 찾았습니다. 사실 출발하기 직전까지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나 같은 애가 가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김 선생님의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우야, 실력은 감추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보여줘야 의미가 생겨. 문학관 입구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커다란 LED 스크린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첫눈에 들어온 건 천장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루베르 피규어 조형물이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배열된 LED 조명은 마치 무한한 수열처럼 반짝였고 그 아래에서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조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 낯설죠? 선생님이 웃으며 물으셨지만 저는 무심한 척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너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수학이라는 이름 아래 낯선 사람들과 경쟁해야 했고 다른 참가자들이 모두 잘 차려입은 영문고 학생처럼 보였거든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자신의 수학 블로그 URL이 적힌 명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앉아 노트를 꺼내자 옆에 있던 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거 정석책이야? 응, 요즘 그거 보는 애도 있구나. 우리는 대부분 SAT나 AMC 문제 푸는데 그 말에 저는 뭐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정석은 낡았죠. 표지도 바랬고 모서리는 해졌어요. 하지만 그 책 안에 있는 문제들은 제 유년 시절의 거의 모든 밤과 연결돼 있었어요. 라면, 국물 자국, 삐뚤한 해설, 그리고 5번씩 반복해서 푼 문제라고 메모된 페이지들. 그건 단순한 교재가 아니라 제 역사였어요. 그날 대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전국 중고등 수학 탐구 퀴즈 챌린지 겨울편. 주제는 논리와 패턴의 세계. 제 관심 분야였습니다. 대회는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1라운드는 필기 평가, 그리고 2라운드는 무대 위에서 직접 푸는 실전 풀이 발표. 각 라운드마다 상위 10명만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실엔 낯선 얼굴들로 가득했어요. 부유해 보이는 강남 학원가 출신들, 외국계 국제학교 교복을 입은 친구들. 누구 하나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두꺼운 수학 문제집을 들고 오는 동안 저는 낡은 정석 책과 빨간 펜 하나뿐이었습니다. 너 여기 어디서 왔어? 갑자기 옆자리 소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반짝이는 프레임 안경에 옷차림도 깔끔했어요. 서울 아니, 외곽이에요. 나 목동 영재원 다녀. 작년엔 본선까지 갔어.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엔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기대감일까요? 아니면 열등감? 하지만 곧 그 모든 감정이 하나로 응축되었습니다. 한번 해보자. 1라운드 문제는 그야말로 고난도였습니다.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접하기 힘든 논리 퀴즈, 수열 추론, 대수적 증명 문제가 연달아 나왔죠. 시간은 단 40분. 손에 땀이 났습니다. 문제를 푸는 동안 저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한 집중을 경험했습니다. 그건 마치 매일 밤 전기장판 위에서 하던 공부처럼 익숙하면서도 낯선 전장이었어요. 1차 필기평가 결과 최종 10인을 발표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고 이름이 하나씩 호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재, 이소연, 정호진, 이시우. 그 순간 저는 주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이시우? 누구야? 처음 듣는 이름인데.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고 몇몇 사람들은 제 쪽을 바라보며 수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목이 말랐고 심장이 2배로 뛰었습니다. 관중석의 눈들이 제게 쏠렸고 그 안엔 기대와 의심이 반쯤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나 됐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이름이 불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2라운드는 관객이 있는 무대에서 진행됐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문제는 동일했고 제한 시간 10분 내에 풀이를 설명하며 발표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처음 무대에 오른 친구들은 원활한 발표와 수식 전개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제 차례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칠판 앞에 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앞에 조명이 켜졌을 때 분필을 쥔 손은 얼어붙을 듯 떨렸습니다. 칠판 위의 흰색 선이 마치 벽처럼 느껴졌고 마주보고 있는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마치 고요한 바다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분필을 드는 그 순간 매일 밤 제 책상에서 마주했던 세계가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수열이었습니다. 수학의 정석에서 수도 없이 반복했던 유형이었고 그 구조는 제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분필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는 문제지만 대칭성을 활용하면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정석 교재에서 배운 방식인데요. 제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작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순간 관객석에 앉아있던 심사위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석이라는 단어, 그리고 문제 접근 방식 자체가 생소했나 봅니다. 저는 이어서
수학의 정석 고급 수열 단원에서 익혔던 기법을 적용해 복잡해 보였던 수열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분해하고 재조립했습니다. 그리고 풀이를 마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디를 먼저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죠. 무대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심사위원이 천천히 손뼉을 치기 시작했고 이내 다른 이들도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드디어 나의 수학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요. 뒤따른 박수 소리 속에서 김도연 선생님은 손끝을 살짝 떨고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를 기다리던 저에게 김도연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처음 보는 미소로 가득했어요. 그분도 과거에 국제대회에 출전했던 수학 영재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길을 접고 교직에 들어선 후 학생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거의 잊고 있었죠. 그날 선생님은 처음으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시우야,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잊고 있던 걸 다시 기억했어. 그 말은 제게는 너를 믿는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 유명한 외국인 심사위원이 저를 찾아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버드 수학 캠프에 너를 초청하고 싶어.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거대한 세계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두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버드 여름 수학 캠프. 전 세계에서 선발된 50명의 청소년이 모이는 그곳은 단순한 대회가 아닌 지성과 창의성이 교차하는 거대한 실험장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유일한 한국 공립중 출신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캠프 첫날부터 제게 부담이 되었어요. 대부분의 학생은 국제학교 출신이거나 MIT 교수의 자녀 혹은 전국 수학 경시대회 입상자였기 때문입니다. 첫 수업은 정의 없는 증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수학의 기초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고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었죠. 교수님은 칠판에 간단한 수열을 쓰고 물었습니다. 이 패턴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건 수론 기반으로 접근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페르마의 소정리를 응용해서. 또 다른 학생이 맞받아쳤습니다. 그건 너무 정형화된 방식이에요. 수학은 예술이어야 해요. 직관으로 푸는 게 더 창의적이죠. 토론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국 수학 교재인 정석에서는 이 유형을 구조적으로 분해하고 대칭성과 반복성으로 접근합니다. 문제의 해답보다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석, 그게 어떤 책인가요? 한국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학 교재입니다. 기본 과정과 심화 개념을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암기식 문제풀이 방식이네. 순간 제 귀가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차분하게 말하려 해도 그 말은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아니요, 정석은 논리의 순서를 가르칩니다. 정답이 아니라 도달하는 길을 중시해요.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엔 불안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몇몇 학생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공부하면 재미없지 않아? 문제만 많이 푸는 건 창의력 발달에 도움 안 된다고 하던데 저는 처음으로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 방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문제는 낯설지 않았고 방법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 여기 왜 온 걸까? 저는 그저 잘 훈련된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침대에 누운 채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틀린 걸까? 나는 그냥 문제만 많이 푸는 학생일 뿐이었을까? 그때 한국에서 보내온 작은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안에는 포스트잇에 꾹꾹 눌러 쓴 메모가 있었어요. 시우야, 여긴 매미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더워졌단다. 전기세 아끼려고 아직 장판 안 켰는데 너 생각나서 웃었다. 우리 시우 어디서든 공부 잘하리라 믿는다. 정석이 뭐라 해도 우리 시우만의 길이 있는 거야. 내 방식이 맞는 걸 이 할미는 누구보다 잘 안다. 사랑해. 그 짧은 글을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석을 처음 펴고 빨간 펜을 든 그날, 처음 대칭성을 발견하고 혼자 기뻐했던 그날, 모든 기억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풀자. 여기가 하버드든 어디든. 다음 날 교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시우 학생,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어제 당신이 말한 정석 방식,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사실 나는 그런 체계적인 학습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을 다잡고 칠판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석은 기초를 반복하고 구조를 익히는 훈련이에요. 문제 안에 숨어 있는 패턴을 찾고 그 패턴이 확장되는 원리를 연습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수열 문제, 저는 칠판에 문제를 적고 수학의 정석에서 배운 접근법으로 풀이를 전개했습니다. 수업 시간, 교수님은 또다시 복잡한 문제 하나를 제시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다차원 벡터 공간의 일반화입니다. 누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볼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식 접근법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대칭 패턴을 중심으로 좌표를 분할하고 그 구조 안에서 대수적 간결성을 뽑아내기 시작했죠. 이 방식은 비록 화려하진 않았지만 문제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에는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창의력은 백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본을 수천 번 연습한 사람만이 그 틀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방식 매우 흥미롭습니다. 기초에 충실하되 응용에 확장 가능한 새로운 접근이네요. 교수님의 말이었어요. 그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교실 전체가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 옆자리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정석, 그거 좀 빌릴 수 있을까?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단, 라면 국물 자국까지 감수할 수 있다면. 그날 밤, 저는 다시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전기장판 위에서 라면 국물 묻은 손으로 넘기던 그 노트. 이제는 그 노트가 제게 기억이 아닌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수학 캠프 마지막 날, 모든 참가자가 모인 강당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특별한 순간, 단 한 명의 참가자에게만 명예 발표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캠프의 가장 혁신적인 풀이 방식을 보여준 참가자, 한국에서 온 이시우 학생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순간, 강당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수학을 잘해서 기쁜 게 아니라 제 방식이 이해받았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벅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시우입니다. 한국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왔고 매일 밤 전기장판 위에서 문제를 풀던 소녀였습니다. 저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3번, 같은 문제를 5번씩 풀며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거든요. 관중석에는 진지한 눈빛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의 방식은 비웃음을 샀습니다. 정형화된 풀이, 암기식, 창의성 부족 그런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제가 배운 수학은 정답을 외우는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질문하는 법, 생각의 순서를 연습하는 훈련이었어요. 그 기본 위에 서서 저는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고 그게 바로 저만의 수학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후 제 마지막 문장을 꺼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방식의 수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수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강당에는 거센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그동안 억눌려 있던 제 마음을 대신 풀어주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아 끝없이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하버드 캠프 마지막 날 받은 상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인천공항에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셨고 저는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나 다녀왔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다양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중학교 시절 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우야, 우리 반 아이들에게 너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니? 교실에 들어서자 중학생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예전에 가졌던 설명할 기회를 잃어버린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학은 정답보다 과정이 중요해요. 그걸 이해하고 나면 수학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이야기가 됩니다. 그날 강연이 끝나고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시우 언니 수학 싫어해도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싫어해도 괜찮아. 대신 왜 싫은지는 생각해봐. 그 질문이 시작이야. 그리고 저는 다시 정석을 꺼내 들었습니다. 새로 만든 제 이름으로 출판될 한국형 수학 노트의 시제품이었죠. 이시우 수학 노트 나만의 풀이를 쓰는 책. 출판사에서는 제 강의 콘텐츠를 기획했고 청소년 수학 멘토링 프로그램의 리더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공립중학교 작은 도서관
그리고 보육시설을 돌며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은 항상 같아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어떤 순서로 문제를 생각했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학생들은 차츰 저처럼 문제의 해답보다 이해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지금도 제 책상 위에는 그 낡은 정석책이 놓여 있습니다. 전기장판, 빨간 펜, 그리고 옆에는 여전히 라면 봉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라면은 그저 한 끼의 식사가 아닌 증명의 시작이 된 작은 기호입니다. 이슈. 한때 중2병이라 불리던 문제아였고 칠판 앞에서는 투명인간이었으며 방송 강의로 세계 수학계를 뒤흔든 한국의 작은 천재였습니다. 이 소녀는 증명합니다. 간절함, 그리고 꾸준함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걸요. 라면, 국물 자국 하나가 전 세계 수학계의 판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소중한 시간 내서 시청해 두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시우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세요. 다음엔 또 다른 감동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